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날씨가 완연한 봄날입니다. 이 봄의 따스한 햇살이 아주 기분 좋게 비추고 있는 날입니다. 기분 좋은 아침 시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N번방 사건의 유력 용의자인 조주빈이 비단 피해 여성들을 상대로 성가학적 행동만 일삼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이른바 사기 행각을 벌여왔던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손석희 사장과 윤장윤 전 시장 등에 대해서 조주빈이 어떤 사기 행각을 벌였는지에 대한 부분도 오늘 상세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이 조주빈의 범죄에 대해서 경찰이 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방통위원장은 N번방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의 신상 공개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N번방에 들어가서 돈을 내고 그 여성들을 학대한 영상을 지켜본 수많은 남성들이 아마 밤잠 못 이룰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이 이야기 상세하게 전해드립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조주빈은 피해 여성에게 사과 한마디 없었다는 거예요. 대신 손석희 사장, 윤장현 전 시장 등등을 언급하며 등 피해 입은 분들께 사과를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여성에 대해서 한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조주빈은 미안한 마음이 없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상세한 이야기 다뤄봅니다. 검찰은 N번방 사건의 특별수사 TF를 구성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 사건에 대한 수사 의지를 드러낸 셈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한겨레 신문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 조주빈의 성착취 행위는요, 체포 한 달 전에도 계속됐다는 겁니다. 체포되기 직전까지 조주빈이 이 같은 일을 벌여왔다는 겁니다. 지난달 수사망이 조여올 때조차 SNS를 옮겨다니면서 여성을 유인했습니다. 범행을 도모했습니다. 한 피해자가 한겨레 신문과 인터뷰했습니다. 신고했지만 불안이 심각했다. 특히나 신고하러 가는 날, 경찰서에 가는 그 날까지 무려 7시간 동안 조주빈이 각종 방법으로 해당 피해 여성에 대해서 협박을 해왔다라는 인터뷰도 오늘 실렸습니다. 해당 여성은 개명을 신청하겠다. 핸드폰 번호도 다 바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는 조선일보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크게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분들. 정부에서는 긴급히 50조를 투입해서 소상공인들에게 긴급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많은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줄을 섰지만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제한적이었습니다. 한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 8곳을 뺑뺑이 돌았지만 결국 대출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한 달째 휴원 중인 어느 학원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길게 대기번호를 쓰고 있지만 대출이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심사까지 생각보다 더 많은 기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자영업자들이 긴급 대출을 신청하는 바람에 정작 돈을 받기까지 시간이 너무 걸린다라는 게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였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 오늘 민식이법이 시행되는 첫날입니다. 스쿨존을 지날 때는 30km 이내로 무조건 서행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쌩쌩 달리는 차량들을 기자가 보고 있는 대목입니다. 좁은 골목길, 불법 주차로 길 막히고 스쿨존에서도 30km 넘게 주행을 하던 일이 허다하다 빨간불에도 서슴없이 무단횡단, 일부 운전자는 처벌이 과도한 거 아니냐라는 불만도 내비쳤다고 합니다. 우리가 민식군의 부모님의 그 애끓는 눈물을 기억한다면 민식이법을 잘 지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천안함 폭침 10주기. 10년 전 천안함 폭침에 분노하던 당시 어린 소년이 쓴 그림 일기장 함께 보실까요? 10년 전 권현우 당시 소년은 천안함 폭침 사건에 분노를 하면서 천안함이 인양되는 모습을 그림 일기로 썼습니다. 그리고
10년 뒤 권현우 청년은 지금 해군 사관학교의 생도가 됐습니다. 재수 끝에 꿈을 이뤘습니다. 10년 전 천안함 폭침을 본 권현우 생도는 내가 반드시 대한민국의 바다를 지켜야겠다라는 결심을 했고 그 꿈을 이룬 겁니다.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천안함 폭침은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왜곡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권현우 생도 그 어렸을 때에 쓴 그림 일기장을 보면서 어린이들만도 못한 수준의 음모는 더 이상 안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약학대학교에서 바이러스를 전공하신 김종인 교수님 오늘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영주 전 의원님, 고시 3관왕 출신의 국회의원 고승덕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전직 앵커 출신의 한양대학교의 장희영 교수님 나오셨고요. 기생충 박사이자 촌철 살인의 칼럼니스트 서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네, 이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오늘의 키워드도 세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온라인.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교육당국의 고민은 이겁니다. 이 4월에 개학을 하냐 마냐. 개학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코로나19 사태는 쉬이 잡히지가 않고 그래서 나온 묘책이 개학은 하되 온라인도 병행한다. 그런데 이게 준비가 하나도 안 됐다라는 얘기가 오늘 나옵니다. 잠시 후 짚어보죠. 두 번째 키워드는요. 추적단입니다. 추적단. 조주민의 범행을 추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 잠시 후 공개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내전.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의 공천을 두고 당 지도부, 최고위와 공관위가 거의 내전에 가까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공천이 도대체 몇 번 취소됐다가 번복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김재현 돌직구쇼 오늘 톱뉴스를 시작합니다. 4월에 계약을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아리송합니다. 톱뉴스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4월에 온라인 개학. 아리송한 키워드가 오늘의 톱 주제고 선택이 됐는데요. 계약과 관련된 이야기 오늘 상세하게 나눠보기 전에 우리가 우려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해외에서 유입된 이른바 영유입 사례가 국내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확진자 수를 앞서기 시작했다는 뉴스입니다. 함께 보시죠. 어제 코로나19의 신규 확진자는 총 100명입니다. 다시 세 자리로 늘었는데 그중에 절반 이상 51명이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자생적으로 확진자가 나온 신규 확진자 수보다 미국이나 유럽 등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와서 확진된 수가 더 많았다는 거죠. 유럽에서 들어온 사람은 29명, 미국에서 들어온 사람은 13명, 기타 국가에서 들어온 분들은 9명입니다. 모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제 국내 입국자 중 미국발 입국자가 무려 24일에 2,265명, 상당히 많은 수가 미국에서 들어왔군요. 미국은요, 상황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미국 내의 확진자 수가 6만 명을 넘어선 거 아십니까? 이 6만 명이라는 숫자는요, 뉴욕주에서만 3만이 넘었다는 겁니다.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어요. 정부는요, 내일부터 미국발 입국자를 대상 2주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증상 발현 시에는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그런데 일각에서는 입국할 때 증상이 없는 사람들, 이른바 상당수 많은 무증상 감염자는 그럼 그냥 손 놓고 있겠다는 거냐라는 걱정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김정기 교수님이 한 주 전부터 저희 돌직구쇼에서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 걱정해 주셨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는데 100명 중에 무려 51명이 해외에서 들어온 확진자. 물론 우리 정부는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 문을 열어두겠다라고 결정을 했지만 김정희 교수님은 이에 대해서 계속 다른 의견을 주셨었죠. 네,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입국하시는 분들 중에 한 50%가 해외 유입 사례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확진자 중에 확진자 중에. 근데 이 부분이 근데 또 보건당국에서 밝히고 있는 부분 중에
한 80% 이상은 내국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각각 대학교들이 다 문을 닫고 그리고 기숙사도 문을 닫고 나가라라는 조치를 취하다 보니까 거주할 데가 없는 이제 유학생들이 대거 지금 입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내국인도 못 들어오게 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우리 보건당국 정부 차원에서는 가장 깊은 고민인 것 같아요. 근데 더불어서 반대로 얘기하면 한 20% 정도는 외국인이라는 얘기고 그럼요. 거기에는 단기 체류, 장기 체류까지 포함되어 있거든요. 특히 뭐 장기 체류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단기 체류 같은 경우에 진단 검사를 하고 나서 음성 판정이 나오면 능동 감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능동 감시가 자택 격리가 그러니까 거주할 데가 없으니까 자택 격리가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능동 감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단기 체류자 같은 경우 연락이 잘 안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자꾸 놓치는 부분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수님 단기 체류자라 하면 저희들이 흔히 아는 예컨대 뭐 3박 4일 혹은 일주일 정도 여행 목적이든 출장 목적이든 외국인들 미국이나 유럽인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뭐 여행 목적이든 단기적인 목적으로 왔으니까 호텔이든 에어비앤비든 뭐 민박이든 국내에 여러 곳에서 숙박을 하면서 본인의 목적에 따라서 뭐 미팅도 하고 놀러도 하고 관광도 가고 그냥 그런 분들 말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뭐 사업을 하더라도 단기로 오시는 분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많은 부분 어쨌든 단기 체류자에 대해서는 추적이 거의 불가능하고요. 장기 체류자도 일단 내국인, 외국인을 구분해서 제가 보기엔 선별적으로 1차적으로는 차단을 해야 될 것 같고 내국인인 경우에는 굉장히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현 단계에서는 내국인에 대해서는 이제 철저하게 과거에 이제 우리가 우한에서 우리 국민들을 이렇게 이송해오는 것처럼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적어도 이제 외국인에 대해서는 뭔가 좀 한번 제한을 두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부분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통제가 일정 부분 제한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는 게 현 단계에서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기 교수님, 보면요. 미국 내의 확진자가 6만 명이 넘어섰고 뉴욕주에서는 3만 명이 넘게 확진자가 나왔다는 건데 그제 이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하루에 들어온 입국자가 2,300여 명이다. 네. 상당히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입국하고 있는 미국 쪽도 유럽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현지 상황들이 안 좋다 보니까 우리나라로 계속 유입되는 그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는 더 늘어날 걸로 보고 있고요. 특히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해서 1차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에 대해서는 금지 조치를 취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내국인에 대해서 방역망을 총동원해서 일단은 현 단계에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지 전파가 이루어지지 않을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단순한 산술 계산이긴 합니다만 하루에 발생한 신규 확진자 수 100명 중에 영유입 사례를 제외한다면 49명. 그러니까 국내에서 코로나19가 확진된 확진자 수가 49명일 수 있는데 이 해외 영유입 환자들이 늘어나면서 이게 다시 세 자릿수가 됐다라는 국면은 새로운 코로나 국면이 지금 시작됐다라는 의미로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것은 개학 시기와 이게 맞물려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그러니까 유치원 자녀들, 초등학생 자녀들, 중학생 자녀들, 고등학생 자녀들, 대학생 자녀들이 개학 시점에 맞춰서 대거 한 교실에 바글바글 몰려있는 이 시점과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그 영유입 사례가 폭증하는 시점이 지금 맞아져 있다. 과연 개학을 해야 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유의 온라인 개학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학 저는 못 미룬다. 교육부의 고민도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무기한 개학을 미룰 수는 없고 그렇다고 개학하자니 걱정은 되고 온라인 개학? 이게 무슨 말일까? 4월 6일 개학 이후 학교 감염이 우려돼서 등교 개학과 온라인 개학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 이게 등교할 학교는 등교하고 온라인할 학교는 온라인 하는 말인지 등교 개학을 할지 온라인 개학을 할지 고민 중이라는 말인지 조금은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원격 수업을 학교 수업 일수, 수업 시수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일단은 검토 차원인 것 같아요. 현재는. 한 조간신문은 맹탕 대책이다 비판하고 있고
온라인 수업 내용, 방식, 범위가 깜깜하다. 그리고 컴퓨터나 스마트 기기가 없는 취약계층은 본격 수업도 참여가 안 된다. 고3 수험생들은 어쩌냐. 이미 자체 온라인 학습 시작한 특목고와 형평성 논란까지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김정인 교수님 좀 개학해도 됩니까? 방역만 봐서는 교육적인 면 빼고 지금 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학하면 안 된다. 네. 지금 4월 6일 날 개학을 하게 되면 분명히 학교 내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을 할 거로 보고요. 현재 추세로 봤을 때는. 그래서 원래 4월 6일 날 개학을 강행을 할 거면 4월 6일까지 최소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에서 자체 발생하는 그 확진자의 비율을 한 자릿대로 낮춰야만 예. 그 다음에 어떠한 소규모의 집단 감염이 발생하더라도 감당이 가능한데 현재 수준으로는 4월 6일 날 개학을 강행을 하게 되면 분명히 여러 군데에서 비교적 큰 규모의 집단 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코로나19의 특성상 무증상 감염 내지는 경증을 보이는, 그러니까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트로이 목마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임상 증상이 굉장히 약하면서 가족한테 전파를 시켰을 때 굉장히 전파력도 세고 전파된 성인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심해질 수 있는 이런 요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지금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네. 이제 한 번의 웨이브, 우리가 웨이브라고 얘기하는데 크게 확산되는 걸 웨이브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번의 웨이브가 있었습니다. 그 신천지 관련해서. 두 번째 웨이브가 오게 되면 이게 경제적인 타격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웨이브는 그 해외에서 들어오는 확진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확산. 해외와 더불어서 개학이 맞물려 있는 요 시점입니다. 그래서 요 두 번째 웨이브가 오게 되면 우리나라에 굉장히 심각한 타격이 오게 되고요. 네. 실제로 이 두 번째 웨이브를 차단을 시키고 내수를 활성화시켜야지만 현재의 어떤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두 번째 웨이브가 올까봐 굉장히 좀 조심스럽고 실제로 제가 저희 사는 지역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앵커께서 신문 읽어주는 남자에서 어느 학원 그 원장의 논문을 예. 소개를 해주셨는데 물론 학원이 지금 문을 다 닫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매달 초가 이제 4월 1일이 초기 때문에 이 시점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각 학원들이 지금 다시 오픈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문자들도 계속 받고 있어요. 우리 학원이 연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부활절이 4월 달에 있다 보니까 종교계에서 4월 1일부터 다시 오프라인 예배를 강행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개학되는 시점과 이제 전후로 해서 교회도 다시 문을 여는 네, 그러니까 그게 다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단순히 개학만이 아니군요. 네, 그러니까 해외 유입, 개학, 종교, 학원 뭐 이런 것들이 다 엮여가지고 두 번째 웨이브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특히나 요 종교계 같은 경우에는 저는 경기도에서 지난번에 7대 예방수칙을 지키면 오프라인 예배를 봐도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7대 그 예방수칙이 실제로 실효성이 있는지는 저 의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어쨌든 근거로 삼아서 각 종교계에서 이제 4월 1일부터 오프라인 예배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고 그런 문자들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를 시작하겠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철저히 통제를 해야지만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웨이브가 안 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개학을 하는 시점, 학교를 오픈하는 그 시점을 근거로 학원이든 뭐 종교시설이든 다 어떤 그걸 근거로 지금 두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일단 김정희 교수님은 철저하게 이제 방역적 측면에서만 전문가적인 의견을 말씀 주신 건데 개학 얘기 나와서 조금 더 얘기해 볼 텐데 일단 그 전에 한 가지 고승덕 의원님 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요 제 사촌 동생들도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동네 그 마트에 화장지가 없대요. 그리고 한인마트 가도 고기가 다 동떨어졌대요. 캘리포니아에 있는데도. 그러니까 사재기 현상이 매우 심각하다. 그래서 그 주변에 미국인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있대요. 야, 한국은 대형마트에 화장지도 많고 고기도 많아. 그리고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 안 받아주는데 한국 가면 한국은 받아주고 혹시 코로나 뭐 이상한 증상이 있으면 검사받는 비용도 일부 지원을 해준대. 한국 가자. 지금 미국과 유럽에 미국 6만 명 이상 확진자 수가 계속 급증하고 있는데 한국이 뭔가 코로나19로 도피처로 좀 여겨지는 그런 분위기들. 사실 그런데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안하잖아요. 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미국이라든가 이제 뭐 일본 이런 데도 이제 의료보험이 많이 지금 이제 확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검사는 중증밖에 안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증이 아닌 이상은 치료받기도 힘들고 치료받으려고 해도 병상이 모자라서 미국도 지금 뭐 거의 전쟁 그 특별법 선포하는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검사 무료에다가 뭐 병상 해가지고 정말 한 사람만 돌아가시던 나라가 난리 날 정도로 뭐 온 나라가 이제 매달려서 이제 해결해주고 하니까 외국에서 살려고 한국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확인된 건 아니겠지만 아니, 특히 그 외국인들이 한국 대형마트에 네. 한국에 있는 한 외국인이 한국 대형마트 그 휴지 쌓아놓은 데서 본인이 사진을 찍고 SNS에 올렸는데 그게 외국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화제되는 내용의 기사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재밌는 게요. 우리나라는 이제 정말 국민 의식도 높고 아직 그 물류 유통이 정상적으로 이제 되고 있는 몇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며칠 전에 어느 분이 이제 사진 보내줘가지고 보니까 호주의 어느 마트에 이제 이렇게 화장지가 있어요. 한 개 사면 3달러고 두 개 사면 99달러다 이렇게 써붙여놓은 거예요. 하나씩만 사가라는 거죠. 네, 두 개는 못 사게. 그러니까 안 판다고는 못하고 두 개 사려면 99달러 내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좀 통제하고 있는 나라도 있긴 하는데. 한국이 피난처로. 네. 정말 우리나라가 정말 잘하고 있다는 게 외국에 의해서 지금 증명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까 그 계약 이야기 제가 조금 더 덧붙이자면은, 계약하는 경우는 사회적 거리두기 또 마스크 쓰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지켜지기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하는 순간에 교회라든가 극장이라든가 헬스클럽 이런 데 그 모임을 규제할 수 있는 그 명분이 저는 공적으로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 한국이 이 코로나19의 세계적인 만약에 피난처가 된다면 해외에서의 코로나19 유입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다는 이야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로선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는 대목이고요. 계약 얘기 나와서 말인데 김영주 의원님이 서울시에서 부시장님 하셨잖아요. 만약에 지금 김영주가 교육부 장관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몇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도농복합제나 수도권하고, 이제 그럼 또 폐교 직전에 있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말하자면 홀수 짝수, 지금 각 학과, 그러니까 반에 한 25명 정도 학생이거든요. 그걸 갖다가 실제적으로 3학년 위주로 수업을 하고, 저학년은 말하자면 수업을 안 하거나 원격으로 하거나 학년을 좀 구분해서 네, 혹은 홀수 짝수일 날로 해서 실제로 학생 대비 교사를 10명 단위로 더 묶어서 불가피하게 수업을 해야 될 경우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또 하나는 이제 5G라든지 어떤 그 퍼실리티 도시 같은 경우는 인터넷 강의가 되니까 이제 그런 그러니까 교수와의 숙련도, 강의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체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정 정도 저는 전 세계적으로 대학 총장연합회나 교육부 장관연합회가 이번 한 학기는 아예 완전히 시작. 말하자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들어가고 외국의 대학에 들어가야 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유발 하바라리가 전 세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연대가 필요하다. 전 세계 교육연대도 필요하다고 보는 이번 한 학기는 통째로 전 세계가 아예 휴학을 하자. 대학 시험도 한 학기를 하자. 올림픽도 1년 뒤에 하는데 그런 통 큰 결단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 부분에 한 표. 네. 지금 그러니까 불안한 상황에 네. 굳이 몇 주 미루니 몇 주면 계속 이렇게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불안하게 계약을 하느니 차라리 한 학기를 그냥 가을 학기를 계약을 예. 하는 것으로 하는 것 오히려 깔끔하고 준비할 수 있는 기간도 많고 지금 특별한 재난 기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대 비용이니 시스템이 이런 혼란보다는 오히려 준비할 시간 충분하게 주고 깔끔하게 앞으로 수업을 서 어떻게 하느냐보다 한 학기를 그냥 미루는 것도 저는 참 좋은 방법이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학교나 유치원들이 부모들이 아이들을 맡기는 기능도 하고 있다는 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요. 제가 걱정되는 것은 계약이 연기되면 또 아이들의 돌봄 문제가 공백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계약과 관련된 논란 이렇게 일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경기도의 이재명 지사가 경기 도민들 모두에게 10만 원씩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경기도 내에서 부천시장이 선별적으로 지급을 해야 한다라면서 이재명 도지사의 의견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도지사는 그럼 부천만 빼고 주겠다라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딴소리하면 돈 안 준다. 이른바 반기등 부천은 아웃. 이재명 지사가 전체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주겠다 밝혔는데
부천시장인 장덕청 시장은요, 87만 부천 시민에게 870억 원을 주기보다 피해 소상공인에게 400만 원씩 주는 게 더 낫다라며 선별적으로 지급되는 게 낫다라고 도지사의 의견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부천처럼 반대하는 시군은 지급 대상에서 빼는 방안 검토하겠다. 그럼 부천 빼고 줄게 라고 한 겁니다. 줄 세우기를 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어요. 서민 교수님, 그렇게 되면 사실은 부천 시민분들의 모르겠습니다. 의견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장덕천 부천시장을 향해서 좀 원망하는 목소리가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전 이게 되게 쪼잔한 돈 가지고 저러는 게 참 쪼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부천 지금 저렇게 하는 조치는 부천 시민들로 하여금 부천시장을 욕해달라 이런 시그널밖에 안 됩니까? 내 말에 뭐 동의하지 않으면 뭐 이렇게 해버리겠다. 알겠다. 사실 부천 시민들이 뭐 부천시장과 모두 의견이 같은 것도 아닌데 그분들을 제외하는 건 말도 안 되죠. 차라리 부천시장 너는 안 준다 이렇게 하면 그건 말이 되죠. 근데 장덕천 시장만 안 준다. 그렇죠. 그거에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까지 저렇게 하는 건 너무 치졸합니다. 사실 서민 교수님 모두에게 다 주느냐 아니면은 뭐 선별적으로 일단 급한 분들에게 먼저 더 주느냐라는 의문은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차라리 그러지 말고 이제 예산을, 그러니까 뭐 저기 아까 김영재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잠깐 차라리 예산을 그냥 시도별로 나눠서 그 시의 특징이 좀 다르니까 그냥 그래서 시도별로 자체적으로 집행하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아요. 부천시는 뭐 선별적으로 하고 다른 네. 데는 뭐 전 도민들에게 다 주고 뭐 이렇게요. 네. 제가 이재명 도지사 측을 조금은 해명을 하자면 예. 이재명 도지사가 지금까지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좀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하고 행할 때는 굉장히 빨리빨리 대책을 신천지 문제도 그랬었고 처음에 코로나19 문제도 그랬었고 굉장히 발빠르게 행동한 거를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렇죠. 저 이번에 부천시장이 이렇게 반박한 그러니까 것에 대해서 이런 조치를 한 것은 제가 볼 때 일관적으로 제가 평론을 하자면 이렇게 하나둘 또 발목 잡고 이러다 보면은 시행이 또 늦어지겠죠. 이 자체가 이재명 도지사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래 누가 결정한 거에 이렇게 걸림돌을 자꾸 내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잡음에 대해서는 내가 그래 싫어? 그럼 너희 권한으로 줄게. 난 일단 가겠어. 전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만 제가 이재명 도지사에게 처음으로 부정적으로 이번에 이 부분을 본 건 의견만 보자면 전 부천시장의 의견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힘든 사람들에게 주는 게 지금 재난이라는 이 단어에 맞는 소득이, 그러니까 혜택인 것이지. 지금 기본소득이라는 말은 전체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 온 국민에게 돈을 풀어서 경제가 잘 돌아가게 한다는 뜻에서는 모두 나눠주는 게 맞아요. 근데 저는 지금 저렇게 다 나눠주는 것 자체에 저는 굉장히 부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옳은 정책을 빨리 이제까지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박수를 보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모든 경기도민에게 다 10만 원씩 준다라는 이것은 저도 10만 원 받아요. 받는 사람은 좋아요. 꽁돈 생긴 기분이니까. 근데 이런 개인적인 이득을 떠나서 저는 이 자체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의 판단에 부정적이기 때문에 부천시장의 그 의견에 대해서 왜 저렇게 부정적으로 말해서 이렇게 논란을 만들 것이냐. 다만 부천시장도 하나 문제점을 짚자면 서로 회의를 해서 이야기해요. 저걸 SNS에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공략이 되는 이건 좀 보기엔 좀 싫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 여러 가지로 들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의 편도 좀 들어드렸고 의견 좀 좀 아주 부정적인 말씀 것도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예. 제가 좀 엉뚱하지만 다른 방식의 의견이 있다면 제가 궁금해서 우리 부천 장시장이 어느 당인가 봤어요. 예. 더불어민주당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화를 내는 거야. 소득주도 성장,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도 없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시장을 하느냐. 그런 의미도 있다. 아, 그런 의미도 있다. 같은 당이니까 뭐 여러 가지 패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경기도 얘기 나와서 말인데 확진자가 급등하던 2월에 경기도에서 북한에게 대량의 지원을 준비했다라는 기사도 오늘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반 마스크 100만 장, KF94 마스크 20만 장, 코로나 진단 키트 10,000개, 그리고 소독약 등등 12억 원 상당의 방역 물품을 북한에 지원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 악화됐죠. 2월 말이면 사실은 얼마 전 아닙니까? 그래서 북한에게 보낼 것들에 대한 지원 중단이 됐다라는 사실이 라는 내용이 보도되고 있는데 김정인 교수님, 만약에 이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실은 경기도민들도 부족하고 좀 우리 대구 경북도 상당히 많이 부족하고 전 국민적으로 좀 마스크가 부족한데 꼭 그 2월 말에 북한에게 마스크를 줘야만 했느냐, 주려고 했느냐, 주고 싶어 했느냐라는 논란도 좀 예상이 되는군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마스크를 살 수 있는 날이 지났는데 못 네. 샀어요. 한날 못 사, 약대 교수가. 갔는데 예. 했는데 다 떨어졌다고.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근데 지금 나오는 그 시기가 보면 2월 말에 저런 의결을 했다라고 그러는데 2월 17일 날이 31번 확진자가 나온 날이고 23일이 심각 단계가 발동된 날짜입니다. 그리고 26일 날이 우리나라 확진자가 1000명이 넘었고 29일이 하루 1일 확진자가 900명이 넘어서는 요 시기였거든요. 근데 이 시기에 그 상황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이런 의결을 했다라는 게 저는 좀 납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 자, 물론 일단 중단이 됐다고는 하지만 이 기사 내용이 사실이라면 100만 장과 20만 장, 120만 장의 마스크가 북한으로 갈 뻔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군요. 네, 김정희 교수님 모시고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김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함께 보시죠. 악마의 덫. 제목을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악마의 덫. 이 덫에 수많은 여성뿐만 아니라 다른 M1 사람들도 덫에 빠졌던 사실이 경찰 수사로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N번방에 참여했던 26만 명의 전원에 대한 신상 공개가 가능하다라고 초강수 발언을 했습니다. 26만 명. 돈을 내고 본자, 그냥 본자, 다 누군지, 이름이 뭔지, 얼굴이 뭔지 공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전원처벌, 관계자 전원처벌, 그 다음에 26만 명 전원 신상 공개 가능합니까? 해야겠죠? 예,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불법 동영상을 생산을 하거나 소지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가능한 한 모두 찾아서 처벌의 수위를 높여야. 방통위원장이 가능하다. 일단은 신상 공개 가능하다. 모두 찾아서 신상을 공개하는 것을 검토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고승덕 변호사님, 네. 일단은 수사적으로 이 수사기법상 그 텔레그램이라는 굉장히 좀 보안스럽고 비밀스러운 그 통신 방에 들어갔던 26만 명 사람을 전원 밝혀내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방통위원장이 말했던 것처럼 그들의 신상을 다 공개하는 것도 법적으로 가능한 건지 어떻게 보세요? 사실 방송통신위원장은 이제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분은 아니고요. 그렇군요. 그분의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그게 아마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저도 공감은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텔레그램이라는 게 원래 그 비밀이었던 그 SNS잖아요. 그래서 텔레그램 자체를 뭐 압수수색하거나 그런 건 이제 불가능하다는 건 이미 알려져 있고. 그렇군요. 다만 그 들랑거리는 건 흔적이 남는다는 거죠. 거기서 뭐 돈을 보낸다거나 그 텔레그램 안에서 말고 그 밖으로 텔레그램과 연결되는 과정에서 그 여러 가지 흔적이 남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제 그 텔레그램 운영했던 그 켈리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형을 뭐 1심에서 1년 받고 너무 가볍다 해서 난리가 났는데, 아마 이제 그 몇 사람이 경찰에 협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단추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 텔레그램 방 조사하는 그런 것들이 법적으로 이제 가능해졌다. 그 수사기법상 가능해졌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다만 문제는 정말 깜짝 놀랄 게 그 안에 있는 것도 좀 잔혹한 거지만 그 26만 명이라고 하는 그 숫자도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물론 중복은 네. 있을 수 있다곤 하지만 뭐 신천지 교인 숫자가 30만 명 가깝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번에 그 N번방 이 들랑거린 사람도 26만 명이라는 게 정말 놀랄 일인데요. 이 사람들 다 밝혀가지고 이제 정말 신상까지 다 조사하고 또 처벌받을 사람 다 처벌하고 이런 과정이 경찰로서도 이제 엄청난 작업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엄청난 작업을 해서라도 아마 그 공개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게 아마 국민들의 마음 같습니다. 법적으로 이거를 공개하는 것 법적으로 가능하다, 충분히 그런 말씀이신 거군요. 네, 법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죠. 네, 다만 그 동영상을 본 것만 가지고는 그 아직 처벌할 수 없고 그걸 다운받거나 배포하는 거, 이게 지금 범죄, 중대한 범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만 이제 그 들랑거린 사람들 중에서 나는 내가 다운받거나 배포한 적이 없고 들어가서 그냥 보고만 나왔다고 하는 이런 경우를 또 옥석을 가려내는, 뭐 옥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네요. 이건 정말 워낙 흙탕물이기 때문에. 하지만 뭐 그런 어떤 그 가려내는 작업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렇다면 정육진 변호사님 나오셨는데 지금 이 N번방 범죄의 특성상
돈을 내고 들어가서 본 사람도 다운만 받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은 같이 범죄에 가담을 한 거고 이 신상을 공개한다라는 의미는 일정 정도 이분들도 범죄에 가담했다라는 의미의 어떤 처벌적 성격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 현재 법률상 그냥 단순히 본 사람에 대한 처벌이 어려워져서 그런 사람들이 제외되고 뭐 다운받거나 이런 극히 제한한 사람들만 신상이 공개된다면 과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논란도 일 것 같아요. 일단은 피의자를 공개하는 법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특정 강력 범죄, 아주 중대한 범죄, 대표적인 게 뭐 고유정, 김성수 이런 사람들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완화된 요건으로 피의자가 공개될 수 있는 경우가 성폭력법에 나와 있어요. 근데 요건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공공의 이익이 있으면 되는데 그 공공의 이익이 무엇이냐면은 국민의 알 권리, 그 다음에 재범 방지, 그다음 범죄를 예방하는 경우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상혁 위원장이 그 법조인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우리나라 방송을 갖다가 관장하는 위치에 있으니까 물론 이걸 갖다 공개한지 여부는 고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결정할 것이겠지만 한상혁 위원장이 나름대로 위치에 있고 법조인의 시각으로 봤을 때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다 공개가 돼도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게 한 위원장의 의견이고 저는 거기에 동감을 하는 게 예컨대 그 어떤 사람이 기존의 외국 포르노 사이트 같은 데에서 그런 걸 다운받아가지고 봤다. 그것까지 처벌하는 거에 좀 문제가 있겠죠. 하지만 이 박사방, N번방 이건 뭐냐면은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범행이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범행을 갖다가 그냥 본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그다음 70만 원, 100만 원 그 많은 돈을 갖다가 지급하면서까지 들어가가지고 실시간으로 이걸 갖다 봤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그 범행의 교사까지는 당연히 안 되겠지만 방조는 충분히 되는 거 아닌가. 그다음에 이런 일 재범 방지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공개되는 것이 타당하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발언을 하셨고 또 사실은 저희 돌직구쇼 멤버 출신인 안형환 전 의원이 또 방송통신위의 상임위원으로 지난번에 추대가 됐기 때문에 또 안형환 방통위 상임위원을 통해서도 또 그 이후의 조치에 대해서 제가 취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이후의 이야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주빈이 범죄 대상으로 삼은 여성들 말고도 어쩌면 잠재적 범죄 대상으로 삼았을지 모를 여성들을 무작위로 계속해서 팔로우하면서 지켜봤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상당히 불안할 수밖에 없죠. 조주빈이 나를 지켜봤다니. 혹시나도 N번방에 조주빈 팔로우 여성들 불안. 조주빈의 SNS에는요. 연예인, 운동강사, 인플루언서 등 여성만 5,000명 넘게 팔로우가 돼 있다. 그러니까 이게 팔로우의 의미라는 것은 이 SNS에서 예컨대 뭐죠? 친구 같은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뭘 올리면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걸 했다는 거예요. 하여튼 계속 지켜봤다는 거예요. 조주빈이 팔로우한 여성 A씨는요. SNS에 일상 사진을 올렸을 뿐인데 조주빈 같은 사람이 팔로우하고 있을 줄 몰랐다. 깜짝 놀라서 모든 게시물을 비공개로 전환했다라고 인터뷰를 했고요. 조주빈이 팔로우한 또 다른 여성은요. 중앙일보 인터뷰에 따르면 조주빈이 팔로우하고 있어서 깜짝 놀라고 소름 끼쳤다. 내 사진도 N번방 같은 곳에 유포됐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밤에 잠이 안 왔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장희영 교수님, 장 교수님 같은 유명하신 분들을 조주빈이 그냥 이렇게 팔로우하고 있었다. 그런데 팔로우 당하는 사람은 막상 누가 나를 팔로우하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저는 유명하진 않습니다만 그 조주빈 스스로 아주 유명한 연예인들, 특히 여성 연예인들 중심으로 SNS에서 모 SNS에서는 친구 맺기, 모 SNS에서는 팔로우 이런 식으로 좀 관계를 맺으면서 일상생활을 들여봤다라는 것. 조주빈 공개가 되자마자 연예인들이 사실은 먼저 기자회견을 해서 그래요? 나도 피해자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토로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단순히 그가 나를 지켜봤다라는 게 끔찍하다라는 수준을 넘어서 조주빈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성폭력 에 국한된 게 아니라 남녀 가리지 않고 뭐든 협박할 거리가 있는 약점이 있는 사람은 약점을 딱 잡아서 협박을 해서 어린아이들은 심지어 아주 작은 것조차 약점이 돼서 나중에 어마어마한 성적인 지금 노예가 되기도 하고 이런 엄청난 일을 맞아요. 벌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지켜본 게 아니라 그들 중에 누구라도 조금이라도 나중에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나
혹은 뭐 SNS 메신저라든지 여러 가지로 사칭도 많이 했잖아요. 내가 유명인들 많이 알고 있고 정치인들 뭐 재계 뭐 등등등 심지어 자신이 흥신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당신이 필요한 요구를 들어주겠습니다. 별별 할 수 있는 모든 요구를 해서 유혹을 해서 지금 범죄를 저지른 사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관음 뭐 이런 분위기로 기분이 나빠할 게 아니라 만화 내가 정말 그런 성착취 성노예가 될 수 있었다라는 끔찍함도 있을 것이고 저는 실제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사실은 들어요. 그렇군요. 근데 연예인들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작은 티끌도 괜히 공개되면 크게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예컨대 조주빈이 연예인이든 아니든 다른 여성들에게 협박 문자를 보낼 가능성도 있다.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리고 연예인이 아니었다가 중간에 연예인이 되는 과정이 있을 수도 있고 일반인이었을 때 어떤 사진도 있을 수가 있고 혹은 누군가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개연성상. 예, 그래서 다들 정말 조심하고 지금은 조주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약하게 성추행범, 성폭력범으로 볼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력범죄로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말씀 주셨고요. 이 조주빈의 범죄 전반적인 것을 처음 세상에 알린 것은 다들 아시다시피 대학생 2명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탐사 보도를 위해서 처음에 이 N번방 사건에 대해서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세상에 이 의혹을 알렸던 인물들인데 이 대학생들의 이야기 직접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시죠. 이제 박사가 잡혀도 뭐 텔레그램에서 계속 이제 많은 가해자들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간간히 그 성착취물 영상이 올라오긴 합니다. 많아야 5년 이상은 안 받겠지. 너무 잘 알아요. 자기들끼리 막 정리도 해놨어요. 얘네들한테는 그 죄의식이라는 게 없거든요. 보통 이제 관전자들은 그냥 야동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소비하고 희롱하고 하고 끝이에요. 선 교수님, 지금 이 사건을 취재하는 대학생들의 이야기 들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말 저 대학생들이 아니었으면 이 피해가 좀 몇 년 더 지속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너무 끔찍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이 범죄가 2018년 12월 정도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9개월 돼서 대학생이 취재를 해서 알아냈다는 거를 보면 그 수많은 그동안 있었던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를 아무도 안 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그만큼 경찰에 신고해봤자 경찰이 나를 지켜주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 그런 비관적인 생각을 다 하고 있었다는 게 경찰이 성범죄에 대해서는 조금 좀 더 적극적인 좀 대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또 이 말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그 여론을 살피려고 이제 들어가는 사이트가 이제 있는데 되게 뭐 10만 명 넘게 오는 사이트인데 거기에 이제 보면은 여성들 벗은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쓰는 글은 뭐 문재인 대통령 칭찬합니다 하면서 여자 벗은 사진을 올리는 것처럼 맥락 없는 벗은 사진이 너무 올라오는데 남자분들이 이제 그런 거를 상시적으로 보면서 이 보는 거는 아무 죄가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교육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조주빈은 어제 신상이 공개되고 또 목소리가 공개됐는데 이 여성 피해자들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외려 손석희, 윤장현 등등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도대체 조주빈은 이들에게 어떤 행각을 벌였길래 그런 말을 했던 걸까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시장님, 김웅 기자님을 비롯해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으시나요? 범행 후회 안 하시나요? 미성년자 피해자들 많은데 죄책감 안 느끼시나요? 조주빈이 JTBC의 손석희 사장에게 이런 사기 범죄를 쳤다. 그리고 손석희 사장 측의 해명도 저희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손석희 사장은 조주빈의 협박에 돈을 건넸고요. 과연 어떤 협박이 있었을까요? 조주빈은 텔레그램을 통해 내가 흥신소 사장이다 라고 사칭을 하며 손석희 JTBC 사장에게 접근을 합니다. 경찰과 손석희 사장 측의 주장에 따르면 조주빈은 이렇게 손석희 사장에게 주장을 해요. 김웅 씨가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해치라고 내게 돈을 지급했다. 그리고 김웅과 직접 대화를 나눈 것처럼 조작된 문자 내용까지 손석희 사장에게 제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손석희 사장의 주장에 따르면 사실이라면 계좌 내역 등 증거를 제시하라 라고 하자 조주빈은 금품을 요구하고 손석희 사장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1,000만 원을 조주빈에게 건넸는데 물론 여기서의 의문은
상당히 거액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건넨 이유와 관련돼서 의문과 논란은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품을 챙긴 조주빈은 그대로 잠적을 합니다. JTBC는 이에 대해서 입장을 냈는데요. 손석희 사장은 증거 확보를 위해서 증거 확보 차원에서 금품을 건넸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법적 다툼 중인 김웅이 테러 청구했다기에 돈을 보낸 것이다 라고도 해명을 했습니다. 또 다른 행동책을 찾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좋지만 신고해서는 안 될 일이라 신고를 미뤘던 것. 홍신소 사장이라 조 씨라는 것은 검거부 경찰을 통해서 알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 조주빈이라는 인물이 손석희 사장을 상대로도 이런 실제 사기를 치고 금품까지 받았다는 사실에 한번 놀랐고, 손석희 사장이 조주빈에게 거액의 금품을 건넸고 경찰에 신고도 안 했던 것에 또 한 번 놀란 분들이 아마 많을 것 같습니다. 그 조주빈이라고 하는 친구가 나이가 20대 중반밖에 안 됐지만은 굉장히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이 사람한테는 피해자가 두 종류의 피해자가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성범죄 피해자들. 그런데 또 한 종류의 피해자가 있다라고 스스로 자백을 갖다가 한 거죠. 사기 피해자들. 근데 사실은 사기 피해자가 우리가 관심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었는데, 그런데 피해자라고 딱 등장되는 이름이 등장되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니까 관심이 그쪽으로 확 쏠리게 된단 말이죠. 네. 이걸 갖다가 조주빈은 노렸던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에 일반 국민들이 이렇게 막 빠져들어가지고 그 본질인 성범죄를 갖다가 그 희석화되는 그런 것들은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 사장의 해명이 조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일반적으로는 있어요. 간단하게 정리를 갖다가 해드리면 2017년 4월에 무슨 접촉사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2018년에 그것을 김웅 기자가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옥신각신 하다가 2019년 1월 달에 폭행 사건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을 끌어가지고 2020년인 올해 1월 달에 여기에 대해서 기소가 돼요. 그래가지고 손 사장에 대해서는 구약식이라고 해가지고 벌금형 기소가 되는데, 그런데 이제 김웅 기자에 대해서는 형이 조금 더 죄질이 안 좋다 해가지고 공갈하고 협박하고 공갈미수와 협박해가지고 정식 재판이 청구가 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앵커께서 정리해 주신 그 조주빈의 저 행동이 아마 제가 봤을 때 이 작년 1월에 폭행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벌어진 것 같은데, 근데 뭘 이야기를 하냐면 어떤 걸 제시하냐면 김웅 기자하고 사이에 텔레그램이 있다. 그 텔레그램을 갖다 보여주면서 그 김웅 기자가 나를 통해 가지고 나는 흥신소 사장인데 당신과 당신 가족을 협박하라고 한 증거가 있다라고 보여줬다는 이야기예요. 그것도 조작된 거죠. 조작된 건데, 그런데 만약에 제가 손 사장이라고 한다면 그 조작된 걸 갖다가 받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텔레그램이라든 뭐라든.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김웅 기자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 그런 상황인데 김웅 기자를 공격할 수 있는 조작된 거 그때 몰랐을 테니까 굉장히 유력한 증거가 되고, 이걸 갖다가 경찰에 제시를 갖다가 하면서 내가 지금 이런 협박을 갖다가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이 제가 이제 법조인 경력 쭉 그 변호사 하면서 일반적인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군요. 그런데 그런 일이 없었고, 또 한 가지 이상한 건 뭐냐면은, 그러면은 사실이라면 계좌 내역 등 증거를 제시해라. 왜냐하면 조주빈이 김웅 기자가 나한테 실질적으로 돈을 줬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손석희 사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면은 계좌 이체 내역을 갖다가 그 보여주려면은 이제 조주빈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돈을 갖다가 요구한단 말이죠. 이렇게 돈을 요구할 경우에 돈 내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 사장이 돈을 갖다가 이체했다라고 하는 거는 상식적으로 조금 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어쨌든 그 핵심은 뭐냐면은, 그 포인트는 뭐냐면 그 조주빈이 이렇게 관심을 돌리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현혹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예. 물론 이제 정 변호사님의 어떤 개인적 의견이다. 네네. 예, 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손 사장은 조주빈에 의해서 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다라는 점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손 사장뿐만 아니라 정익준 변호사님, 일반적인 경우 만약에 이 조주빈 같은 사람이 언제든지 우리도 또 뭐 사기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뭐 조작된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너의 가족을 해치겠다라고 협박해 오면서 돈을 요구할 때 그 경찰에 신고하고 돈을 안 주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돈을 건네는 게 낫습니까? 일반적인 경우에.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첫 번째,
내가 해악을 갖다가 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텔레그램 조작된 증거로 인해 가지고 믿을만 하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해악을 당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경찰한테 일단 그 고발을 갖다 해야 되겠죠. 경찰에 먼저 신고하는 게 훨씬 신고를 낫다. 갖다가 해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돈을 1,000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1,000만 원을 갖다가 이체를 해줬는데 그대로 받아먹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사기 피해를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금전적인 피해까지도 당했는데 신고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 이것이 이상하다는 겁니다. 예. 뭐 물론 이제 사기 피해를 당한 것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좀 이례적인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윤장현 전 시장도 조주빈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겁니다. 이건 또 어떤 상황일까요? 함께 보시죠. 지금 경찰 수사된 내용 그리고 언론에 취재된 내용에 따르면 이렇다는 겁니다. 윤장현 전 시장은 당시에 이 권영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범에게 한 차례 속아서 공천 대가성 금품 4억 5천만 원을 건넸다라는 혐의로 당시 재판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조주빈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한 차례 크게 사기를 당했고 사기를 당한 것뿐만 아니라 본인이 지금 재판이라는 공경에 빠진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알고 조주빈이 최 실장을 사칭해서 텔레그램으로 접근을 합니다. 최 실장, 가로 열고 조주빈. 윤장현 전 시장에게 JTBC 출연을 통해서 시장님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라고 접근을 해요. 같은 해 8월 최 실장은 조주빈이죠. 손석희 사장과 내가 잘한다 라며 윤장현 전 시장을 서울로 불러요. 그리고 윤장현 전 시장은 이 조주빈이 보낸 안내자 청년과 JTBC 방송국까지 함께 갑니다. 조주빈이 보낸 사람과. 야, 그런데 또 조주빈이 보낸 그 청년은 스튜디오에서 손석희 사장과 또 얘기를 해요. 그 모습을 또 윤장현 전 시장이 저 먼 발치에서 봐요. 믿게끔 만든 거죠. 당시 방송 출연 일정은 못 잡고 광주로 도로 내려갔다고 해요. 조주빈은 사람을 보낼 테니 상의하라 라며 그 청년을 광주로 내려보냅니다. 윤장현 전 시장은 청년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역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넸다라는 건데 윤장현 전 시장 측 관계자는요. 윤 전 시장의 억울함을 풀어줄 기회를 준다고 계속 설득하고 방송국까지 가서 곧 출연시켜주겠다고 하니 속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아니 고승덕 변호사님. 네. 윤장현 시장도 엄청난 피해자다. 그러니까 권양숙 여사 사칭한 사기범한테 한 차례 사기당하고 조주빈한테 또 사기를 당한 건데 이게 믿게끔 그 상황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막 손석희 사장과 막 얘기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하니까. 사실 그 좀 석연치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뭐 방송국 저도 오늘 출연하느라고 왔지만 함부로 들랑거리지 못하잖아요. 게다가 뭐 손석희 사장님이 뭐 아무나 온다고 만날 분도 아닌데 어떻게 그 만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는지 그 부분도 사실은 이제 저도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그만큼 치열하게 이제 뭔가를 그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돈을 뜯어내는 이 모습이 20대 중반 어떤 청년의 머리라고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정말 그 판단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농락당하는 걸 보게 되면은 누구도 이제 당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아까 이제 말씀하다가 한 가지만 더 보충하고 그 말씀드릴 부분이 아까 있었는데 뭐냐면 그 N번방 사건에서 그 10,000원짜리 회원들이 많았습니다. 그 10,000원짜리가 뭐냐면 그 맛배기 방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면은 뭐 그 별로 이제 좀 이렇게 그 센 동영상이 아니고 좀 갈증 나게 하는 그 동영상을 보여주는 대가가 이제 10,000원짜리 그 맛배기 방인데 거기에 이제 들어간 사람들이 꽤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 들어간 사람들은 뭐 정말 아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죄의식 없이 무심코 맛보기로 들어갔다가 지금 이렇게 연루된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 야동, 이건 뭐 10,000원짜리 맛배기 방 이런 것들도 우리가 철저하게 경계를 하고 잘못하면 이렇게 정말 신상 공개되는 일까지 연결되는 이런 일이 있어서 안 된다는 것을 좀 첨부하고 싶었습니다. 예. 제가 이번 사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원래 이제 방송국이라는 것이
출연료를 받고 출연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근데 돈을 내고 출연한다. 이거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맞아요. 윤장현 전 광주시장쯤 되는 분이면은 지금 뭐 정상적인 루트로 출연을 해달라고 해도 얼마든지 출연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왜 저렇게까지 무리수를 뒀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여러분 방송은 돈 내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 진짜 중요한 말씀 주셨어요. 사실은 저희들도 서민 교수님이고 김영주 의원님 나와 계시지만 많이는 못 드려요. 많이는 못 드려도 어쨌든 출연료를 저희가 드리고 출연하는 거지 돈을 내고 출연하면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사실은. 네. 사실은 이제 윤장현 시장이 처해 있는 현실, 사회적으로 몰려 있는 현실을 이용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주빈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반사회적 성격 장애를 갖고 있는데 상대방이 갖고 있는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윤장현 시장이 돈을 내고서라도 방송 출연을 해야 된다고 하는 절박감이 있어요. 자기가 억울하다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이용해 먹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사람이 누구한테도 미안하게 하지 않는 이유는 가령 이런 거죠. CNN이 걸프전에 전쟁 참혹한 사태를 생중계를 했다. 그 뒤에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포탄에 맞고 죽어가는 걸 아무 생각 없이 낄낄거리면서 웃고 사는 세계가 돼버린 거죠. 그 이후에 미디어에 대해서 나하고 무관하다라고 전혀 말하자면 수치심과 윤리적인 미안함이 없이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거든. 그런 것을 원했기 때문에 나는 돈 받고 해줬을 뿐이다. 또 이 사람들조차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사기를 치는 거지만 협박과 사기를 치는 거지만 그 사람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정확하게 타겟팅했다는 거죠. 약한 어떤 부분을. 네네.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조주빈은 어떻게 보면 성과학자들의 교주인 거예요. 그러면서 들어오는 사람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냐, 왜 흥신소가 되냐 하면 공무원들이나 공익근무원이나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타겟팅할 수 있습니다. 놀이개로 삼을 수 있어요. 당신 폭로할 테니까 내 말 들어 라고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말하자면 다양한 네트워크를 가질 수 있는 그것이 페이크든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명인들도 당할 수밖에 없었다. 속수무책으로 하는 어떤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조주빈과 관련된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얼마 남지 않은 공천이 아니죠. 총선과 관련된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공천 잡음이에요. 미래통합당의 공천 자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여러 군데에 실렸습니다. 일단은 민주당 이야기부터 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찾아서 우리는 형제, 사돈, 종갓집 뭐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들어보시죠. 더불어시민당은 형제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뵙게 되니까 꼭 사돈을 만난 것 같습니다. 더불어라는 성을 가진 집안의 종갓집을 찾아온 느낌입니다. 그 의미는 이 더불어라는 두 당 대표들이 서로 만나서 이 힘을 합치는 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해찬 대표는 이 더불어시민당을 향해서 형제당이다, 사돈 만난 것 같다라고 치켜 세웠는데 열린민주당, 그러니까 정봉주, 손혜원 두 분이 창당을 한 열린민주당을 겨냥한 듯해서 문 정부를 참칭하지 말라라고 강한 비난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일각에서 우리 민주당을 탈당한 개인들이 유사한 당명의 비례정당을 만들었는데 무단으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참칭하지 말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더불어시민당은 문재인 정부의 안정적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비례대표를 배출할 유일한 정당입니다. 그러자 이 열린민주당에서 비례 공천을 받은 최강욱 전 공직기강 비서관은 이해찬 대표의 이 발언을 받아쳤습니다. 적통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소위 참칭이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거다. 감히 미래와 통합 한국을 참칭하다니 라며 이해찬 대표를 향해서 불편한 심기를 최강욱 비서관이 드러낸 거예요. 어디 우리한테 참칭이라는 말을 쓰냐. 야당한테는 저런 말도 못하면서 라고 불만을 드러낸 거고, 열린민주당에서는
이런 논평도 했어요.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공유하는 동지로서 안타깝다. 국민은 문재인 정부 성공 위해 두 민주당이 함께하길 원하고 있다. 라고 이해찬 대표에 사실상 반박을 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최강욱, 김의겸 출마는 문 대통령 뜻과 아무 상관이 없다. 열린민주당이 문 대통령의 이름을 팔고 있는 것이다. 라고 조선일보에 인터뷰를 했는데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청와대도 상당히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로 해석이 될 수도 있는 대목인데요. 지금 김용주 의원님 잘 아시잖아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쪽에서는 열린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의 뜻이 우리에게 있다. 대통령의 입, 참모, 영문의 친구도 우리한테 있다. 라고 얘기하니까 유권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해찬 대표는 참칭하지 말라 이러니까 뭐가 맞습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어쨌든 나름대로 정통성과 격을 이루어야 되는데 저는 지금보다는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몇 명이 되든 열린민주당의 당선자가 생길 경우에 그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에는 속내를 이미 이해찬 대표가 먼저 보이신 거거든요. 안 할 수가 있겠냐, 같이. 그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진짜다, 가짜다, 나중에 다시 가서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 완전히 연대 세력이 아니라고 지킬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지금은 아니죠. 적통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민주당이? 적통은 더불어시민당에 있는 것이고. 열린민주당인 적통이 없는 겁니까? 없는 것이고. 진짜 그래야 당이죠. 당에서 공천 불허한 사람들이 나온 부분들을 같이 하자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다만 현재로서는 어쨌든 말하자면 더불어민주당이 영입했거나 말하자면 비례대표로 말하자면 10번 이후에 번호 받은 분들이 17번이 됐든 18번이 됐든 당선권에 넣어야 된다는 것을 우선 목표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총선 이후에 어쨌든 유권자의 선택에 의해서 열린민주당이 당선자를 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또 다른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참칭 논란입니다. 서민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죠. 그러니까 열린 민주당하고 민주당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 지지층이 겹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겹치는데 어차피 나중에 우리랑 힘을 합칠 거지만 저쪽 세력은 그래도 나중에 힘이 너무 의원이 많아지면 통제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 더불어시민당처럼 마음대로 통제할 수가 없는 그런 당이기 때문에 그 불편함을 저렇게 내세운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근데 저렇게 형제당 이렇게 하고 친한 모습 보이기 전에 최소한 국민한테 사과는 좀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보는 국민들이 좀 어이가 없는 거죠. 예. 그런가 하면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대표와 공관위는 공천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에 민경욱 의원이 놓였습니다. 어제 하루만 공천이 취소됐다가 다시 부활했다가 죽었다 살았다를 여러 차례 반복했습니다. 어제 아침 6시 30분 황교안 대표가 긴급 최고위를 개최해서 공관위가 정한 4곳의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부산 금정, 경북 경주, 경기 화성을 경기 의원 가천인데 부산 금정은 공천위원인 김세연 의원의 측근이 공천을 받은 지역이고 경북 경주는 황교안 대표의 측근이 경선에서 탈락한 지역. 그리고 경기 화성을 경기 의원 가천은 김용호 공관위원장의 측근들이 공천을 받은 지역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즉 공관위의 선택을 뒤엎은 겁니다. 그러자 공관위는 황교안 대표의 측근인 민경욱 의원의 공천을 탈락시킵니다. 그런데 이 민경욱 의원은 공관위에 의해서 탈락하기 직전에 공천에서 배제됐다가 다시 부활해서 경선을 해서 경선을 이기고 지금 살아남은 거거든요. 그거를 공관위가 다시 그냥 취소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자 밤 10시 30분 황교안 대표가 한밤에 최고위를 개최했는데 문 밖으로 고성이 새어나왔다라는 기사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 고성 내용에는 김세연이가 지금 어떤 장난치는지 다 나온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당 대표라는 사람이 정말 이러다 나라 있겠어? 김영우가 책임질 게 있습니까? 이런 등등의 얘기가 나왔다라는 기사가 중앙일보에 실리고 있고 어쨌든 민경욱을 탈락시키자는 공관위의 결정을 뒤집고 다시 민경욱 의원을 살려놓습니다. 결과적으로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4차례나 뒤집히면서 마지막 판단은 뭡니까? 살았다. 황교안 대표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뭐 당원 당규에 따라서 처리를 한 겁니다. 국민 중심 공천, 이기는 공천이 돼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최고위회가 판단을 했다. 이렇게. 법률적으로 그렇게 심각한 사항이 아니다라는 판단하에 공관위에서 다시 올라온 것을 원위치로 해서 민경우 후보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공관위는 이에 대해서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들어보시죠. 오늘 최고위에서 결정한 사항은 당헌에 명백히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제가 법률가로서 아무리 그걸 유추 해석을 하고 확장 해석을 해도 그건 월권 행위입니다. 공천권을 가지고 당 최고위와 공관위가 그 닐리풋에 나오는 소인국의 행태처럼 비춰지지 않을까 국민들 눈에는. 일단은 이 심겨루기 사이에 민경우 의원이 죽었다 살았다를 수차례 반복한 건데 고승덕 의원님. 네. 그 최종은 살았다라 민경우 의원 입장에서는 다행입니다만 이게 뭡니까 공천을 두고. 몇 번을 죽였다 몇 번을 살렸다. 누구는 뭐 3일차나라고 하는데 3일차나도 굉장히 이것에 비하면은 긴 것 같아요. 뭐 하룻밤 사이에 막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이제 공관위하고 이제 그 최고위 쪽의 입장이 좀 다른데, 과거에 보게 되면 이제 최고위가 마음에 안 든 경우는 공관위 제의를 요구하면 3분의 1로 다시 제의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최고위도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게 이제 원래는 구조인데, 이번 공천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새로운 그 도구를 당대표가 발견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당헌 당규에 아무리 공관위가 결정을 하더라도 후보자에게 현저한 하자가 있으면 무효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추상적인 규정이 있어요. 근데 현저한 하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아무 정의된 바도 없고 그동안 이 칼을 뽑은 적이 없기 때문에 사례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걸 가지고서 뭐 4군데를 취소하고 지난번에 최홍 후보 그 또 이렇게 뒤집을 때도 현저한 하자다 해가지고 그 본인은 어떤 돈 금전 이런 수수 관련이 안 됐지만은 그 부하 직원이 한 간접적인 일을 가지고서 그 후보의 현저한 하자라고 처벌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만약에 법원에 간다 그래도 법원도 굉장히 곤혹스러울 거예요. 원래 당내 문제 잘 개입 안 하지만 현저한 하자라는 것이 과연 누가 판단하고 어느 정도가 돼야지 해당이 되느냐 아무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는 황 대표가 4명의 공천을 이제 취소한 거에 대한 이야기고 공관위는 이에 반발해서 민경우 의원이 경선에서 승리를 했는데 그걸 또 취소하자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반발성. 네. 그러니까 민경우 의원이 이제 그 후보 홍보를 하면서 자기가 지역구 발전시키는데 그 입법을 4가지를 해가지고 이제 도왔다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3개의 법률은 아직 국회 통과가 안 된 법률이고 1개만 통과됐다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민경우 의원이 그 자기 그 업적으로 자랑한 그 4가지 법 중에서 3가지는 실제로 통과되지 않은 그 법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가지고서 지금 이제 논란이 벌어지는 거고, 과연 이게 이제 당선 무효형이냐 아니냐가 좀 어떻게 보면 쟁점이 될 수가 있죠. 당선 무효형이라 그러면은 공관위 생각대로 이건 뭐 예를 들어서 그 선거에 나가도 어차피 당선 무효가 되니 이런 사람 공천 왜 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고, 최고위라든가 당대표 입장에서는 아니 그 정도 가면 당선 무효형이 아니다. 나중에 판단은 받더라도 일단은 당선시켜놓고 보자. 아마 이런 또 다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 이석연 공관위원장 권한대행이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자기가 이제 법조인이고 법률적으로 유추 해석을 아무리 해보고 확장 해석을 아무리 해봐도 이거는 틀린 얘기다라고 이상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쉽게 말씀하시지만 듣는 분들은 헷갈릴 수 있어요. 4명의 지역구를 취소한 이야기인지 민경우 의원에 대해서 취소한 건지를 좀 먼저 말씀해 주시고 의견해 주세요. 저는 이번에 황 대표 얘기가 지금 이렇게 네 곳 지금 번복된 게 김세현 측근 된 곳, 황교안 측근 떨어진 곳,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전략적으로 추천한 곳 등등을 봤을 때 저는 아주 제가 그 얘기를 왜 했냐면 이석연 공관위원장 대행의 얘기를 제가 왜 했냐면 법률적으로는 이렇게 억지로 유추해석을 해보고 억지로 확장해석을 해봐도 이렇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면 유권자 입장에서는 아주 단순해요. 그냥 기싸움한 걸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어느 당이에요? 가장 큰 야당 중에 가장 몸집이 거대한 거대 야당이거든요. 저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봤을 때 아까 3일천하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하루에 지금 이렇게 기싸움으로 어느 지역의 후보가 결정되거나 공천을 받거나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이 봤을 때는 참 저는 왜 거대 양당,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거대 양당들의 이런 낯뜨거운 이 부끄러운 행위들에 대해서 얼굴 빨개지게 되는 건 국민의 몫인지 그게 참 한탄스럽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정의당 이야기도 들어와 있습니다. 정의당 내에서 청년 선대본부장을 맡은 장혜영 선대본부장이 반성문을 냈습니다.
조국 사태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못해서 반성한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정의당의 당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이제서야 조국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이야기하냐라는 곱지 못한 시선도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조국 전 장관의 임명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힘이 없으니까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더 치열하게 싸웠어야 합니다. 정의당의 청년 정치인인 저희들은 깊이 반성합니다. 라고 뭐 진중권 교수는 이제 제자리로 돌아온다라고 환영하기도 했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지금 정의당의 당 지지율이 서민 교수님 많이 떨어지니까 이제서야 급하니까 선거를 앞두고 표를 앞두고 이제서야 정의당이 급하니까 조국 국면 그 긴 시간 동안 정의당이 조국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고 데스노트 딱 덮고 있다가 이제서야 급하니까 이런 목소리 내느냐라는 목소리도 있군요. 예, 맞습니다. 정의당이 이제 작년 조국 사태 때 입장을 밝히지 않고 오히려 옹호 비슷한 얘기를 한 거는 이번 비례대표, 그러니까 이 선거제가 통과돼야 자기들이 많은 의석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 때문이었는데 이제 민주당에게 이제 배신을 처절히 당하고 이제 지지율도 점점 떨어지면서 이제 뭐 더 이상 얻을 게 없다고 생각해서 저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기회주의적인 행동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좀 굉장히 아쉽죠. 그러니까 정의당은 그 이름에 걸맞게 자신의 정의의 잣대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총선을 맞아 총선 합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세 분이 총선 합을 선정됐는데 바로 만나보시죠. 김부겸 후보, 그다음에 이은재 후보, 그리고 얼마 전 오세훈 후보의 유세장에 찾아가 방해됐었던 대진년이죠. 서울대학생 진보연합, 이른바 친북단체로 구분된. 먼저 대진년 이야기 해볼 텐데, 어제 참 제가 그 선관위가 이 대진년을 고발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고발이 아니라 선거법 위반이라며 선관위가 대진년 측에 중지 요청 공문을 보냈다. 그러니까 고발은 센 단계인데 선관위가 고발은 안 한 거다. 그냥 공문만 보냈다라고 제가 사실관계를 정정하고 바로 잡겠습니다. 사실과 다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대진년이 오프라인에서만 이 오세훈 후보를 방해한 게 아니라 소위 온라인에서도 방해 공작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이 가만히 서서 지켜만 보는 겁니다. 그중에 책임자로 보이는 분을 붙들고 거의 애원조로 부탁을 드려도 꿈쩍도 하지 않고, 현장에 와 있는 경찰들이 무슨 죄가 있겠나, 엄격한 지시가 내려오지 않고서 어떻게 저렇게 수수방관할 수 있겠나. 오세훈 후보는 이렇게 피해를 호소했고, 이 대진년 측은 오세훈 잡으러 유튜브로 가자,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의 유튜브 선거운동도 방해하자라는 홍보글도 올렸던 게 드러났습니다. 자, 요거거든요. 오세훈 TV 라이브 언제 한대? 오세훈 잡으러 갈 참가자를 모집한다. 사실은 이게 표현이요, 좀 질이 좋지는 않아요. 누구를 잡으러 갈 참가자. 아니, 친북단체인 대진년이 왜 이렇게 이번 선거판에 끼어들어서 선거를 혼탁하게 만드는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오세훈 후보뿐만 아니라 뭐 나경원 후보 등등도 선거 방해 공작에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실제 오세훈 후보가 이렇게 유튜브로 온라인 선거 운동을 할 때 이른바 대진년 측으로 보이는 이렇게 댓글마다 그래서 120만 원이요? 120만 원이요? 120만 원 이렇게 방해를 하는, 저것은 모집을 해서 사전에 의도를 가지고 댓글을 남기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정당한 댓글 활동으로 보기 힘들다라는 게 대체적인 겁니다.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일각에서는 아니 대진년 측에서는 우리가 정상적인 댓글 남긴 건데 그게 뭐가 문제냐라고 반론을 펼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일단은 선거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사람을 국민들이 뽑는 절차거든요. 그 다음에 이건 일반적인 이야기고, 사실 제가 선거 해보진 않았지만 이건 올와 낫싱 게임이에요. 치열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봐가지고 공직선거법에 여러 가지 행위를 갖다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선거의 자유방해죄거든요. 후보자 등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그리고 집회나 연설이나 교통방해를 한 경우에 징역 10년 이하예요. 이게 간단한 범죄가 아니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갖다가, 특히 집회를 갖다가 방해한 것을 주모한 사람의 경우에는 5년 이상 그 유기징역이니까 굉장히 높은 그런 형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그 미래통합당 주장을 갖다 보면 타겟은 3명인 것 같아요. 황교안, 오세훈, 나경원. 오죽하면은 그 김웅 후보가 제가 봤을 때 저보다도 어리니까 자유당 시절엔 태어나지도 않았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지금 하는 걸 보니까 자유당 선거 같다.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적어도 지금 집권 여당에서는 정부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대진연 측의 이 같은 행동들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다. 현행법 위반이고 이거는 고발하면 아마 고발은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형사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선거가 끝난 다음에 그게 이루어진들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세훈 후보 측의 주장에 따르면 김영주 의원님 현장에 경찰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했다. 그리고 선관위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라는 게 오세훈 후보 측의 주장인데 특히 저 온라인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이 악성 댓글은 저거는 정말로 이게 맥팍 빠지는 거거든요. 예컨대 코로나19로 길거리에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저거라도 해야 하는 후보자들 입장에서 여야를 떠나서 저분들 저 대진연 같은 사람들의 특징이 타깃을 딱 정하고 세력을 운집해서 아까 보셨잖아요. 오세훈 잡으러 가자. 세력을 운집해서 우르르 몰려가서 이른바 댓글 탈원. 야 120만 원 막 이렇게 하고 싹 빠지는. 지금 이제 대진연에 대한 태도, 경찰의 태도는 어제 오늘 문제가 된 게 아니었습니다. 지난번에 미국 대사관 들어갈 때라도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현재 도가 지나친 어떤 청년 대학생들의 활동에 대해서 조금 뒷짐지고 있는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실제적으로 온라인에 있어서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한 것이라서 그런 부분은 빨리 사이버 수사대나 이런 쪽에서 좀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 제가 봤을 때 우리 정 변호사님이 정확하게 어떤 선거와 관련된 어떤 법정을 얘기했습니다만은 선관위라든지 공권력이 보는 시점은 이런 것 같습니다. 현재 선거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모성이나 그런 부분이 좀 있을 수 있다. 근데 선거 기간에 들어가면 확실히 그 선거법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강하게 적용되는데 지금은 그런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선관위도 바로 집행하기보다는 그러한 그 강력한 집행을 하기 위한 경과 조치로서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내고 이런 단계별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나름대로 어떤 법리적인 논쟁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떤 그런 프로세스다. 네. 왜냐하면 선관위도 이걸 분명히 보고 있다는 건 분명하다라는 거고 경찰도 이 부분과 관련돼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또 일각에서는 그런 반론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반론도 소개를 해드립니다. 오세훈 후보의 이 유튜브에서 이른바 오 후보를 곤란하게 하는 댓글을 쓴 모든 사람들을 다 대진연으로 볼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대진연으로 추정되는 댓글이다라고 말해야 된다라는 어떤 일각의 반론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리고 또 그 말이 일정정도 좀 타당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등으로 우리 후보자들이 신변의 위험마저 느끼고 있고요. 정상적인 홍보 활동을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선거 방해 행위를 그냥 묵과한다면 어떻게 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있겠습니까? 편파적이다, 좀 심하다. 왜 이렇게 선거를 제대로 공정하게 관리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쳐서 하는 것인지 선관위가 무슨 행정기구입니까? 지금 보시면은 박형준 교수도 그렇고 심재철 원내대표도 그렇고 선관위를 지금 항의 방문까지 했어요, 고승도 의원님? 어떻게 보면은 좀 미온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다만 특정 후보를 도와주려고 또는 안 되게 하려고 그런 의도로 선관위가 미온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조금 적극적인 자세는 필요한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중도 시민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대진연은 중도는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한쪽에 좀 치우친 그 편향 이념을 가진 단체인데 어떻게 보면 고민정 후보하고 오세훈 후보 양쪽이 그 대결하고 있는 국면에서 고민정 후보에 대해서는 정말 언론에 오르내리지 않고 오세훈 후보하고 대진연만 이렇게 붙었을 때 시민들이 볼 때는 오세훈 후보가 약간 그 피해 그런 쪽으로 이렇게 인식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진연의 그 의도가 꼭 예를 들어서 오세훈 후보의 표를 깎아먹는 것보다는 중도층의 어떤 그 판단이 또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진연 조금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 민주당 소속인 김부겸 후보도 계란 테러를 당했습니다. 여야 할 것 없는 겁니다.
자, 이런 것도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계란 테러, 분노, 경쟁자도 폭력은 엄단해야 된다. 김부겸 대구수성과 민주당 후보가 지금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대통령에 대해서 비난하는 글귀 사진과 함께 계란 테러를 당했는데 대구에서 치른 4번째 선거인데 이런 일이 처음이다. 늦은 밤 사람이 일하고 있는데 계란을 던진 건 폭력이다. 차라리 4개 던져라 라고 SNS에 올렸습니다. 그러자 경쟁자인 역시 대구 수성갑의 미래통합당 주호영 후보가 김부겸 의원에게 깊은 위로의 말을 드린다. 이 참 주호영 후보, 김부겸 후보 맞는 말 한 거죠, 두 분 다. 민주주의를 심대하게 위협한 행위 절대 용납돼서는 안 된다. 경찰은 용의자 추정되는 인물을 현재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 대진 의원이 방해한 거나 이 계란 던진 거나 같은 방해 행위예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제가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사람이 있는 사무실에 계란을 던졌을 때 외부 느꼈을 그 불안감. 물론 지금 이들이 외친 구호가 지금 코로나 문제도 그렇고 그 대구 경북 지역이 굉장히 이런 과실을 당했다, 피해를 당했다 이렇게 이제 분노를 느끼고 있는 것들을 지금 표출을 하신 거거든요. 물론 이분의 개인적인 판단이겠지만 하지만 극단적인 이런 특히나 폭력 행위로 이어진 극단적인 의견 피력은 절대 도움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지금 김부겸 의원이 4번째 선거 치에 처음 당했다라는 것은 어쩌면 지금의 상황을 보여주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방식이 이런 폭력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온라인 댓글에 관해서 제 의견을 조금만 내자면 온라인에서는 지금 계란투척이나 가해를 하는 건 폭력이라고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의견이라는 표현을 써요, 댓글에. 저는 의견이라고만 자꾸 이렇게 하는 이 표현 자체를 때에 따라서 폭력이라고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온라인에서는 실제로 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해도 그건 폭력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하지만 댓글은 사실은 어떤 폭력보다 큰 가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댓글이라고 다 무조건 의견입니다라고 굳이 미화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도 들고요. 극단적인 것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미래통합당에서 공천에서 떨어진 이은재 의원이 기독자유통일당의 비례대표 후보에서도 조금 전 배제가 됐는데 이은재 의원이 불교 신자다라는 논란이 불거졌어요. 들어보시죠. 대한민국이 정말 편안하게 잘 번영할 수 있도록 일주일에 한 번씩 새벽 예불을 꼭 참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80년에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고 82년에 제가 집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구 안에 저희 보문사가 있습니다. 보문사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어서 활동을 했던 게 전부였고요. 네, 논란에 대한 이은재 의원의 해명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조금 전에 이은재 의원은 결과적으로 이 공천에서 또 이제 배제가 됐다라는 소식도 뉴스 속보로 들어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시작되는 2~3할로 인터넷 라방에서는 손석희와 윤장현 그리고 조주빈이라는 주제로 오늘 본방에서 미처 못 다룬 이야기, 더 깊은 이야기 속풀이 토크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2~3할로 라방 들어오시고요. 김진의 도직구쇼라고 한글 제목으로 이렇게 채널A 김진의 도직구쇼라고 치면 라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접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아침에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감사합니다.